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 경찰서에서 복무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의경으로 시골 경찰서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 경찰서에는 정말 열정적인 신앙심을 가진 파출소장님이 계셨습니다. 대개 무뚝뚝한 다른 높은 직책의 직원들과는 달리 이 소장님은 의경들에게도 친절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곤 했습니다. 게다가 꽃중년 스타일의 미남이셔서 의경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가끔씩 혹시 교회 다니니? 휴일에 시간 있으면 교회에 오지 않을래? 혹은 이런 책도 좋지만 성경책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아. 같은 식으로 은근히 전도 활동을 하시기도 해서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일요일 휴무의 파출소장님이 다니시는 읍내 교회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예배에서 기도를 주재하시고 찬송가도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무튼 정말 투철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가진 분이셨죠. 소장님의 신앙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읍내와도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늦은 밤까지 검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문을 마치고 대원들과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던 중 심심풀이로 서로 괴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 장난처럼 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듣기만 하던 소장님은 웃으시더니 문득 창밖 멀리 산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깊은 밤 어두운 시골 저수지는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아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난 아직도 밤에 저 저수지 근처를 못 지나가. 평소 밝고 친절하셨던 소장님의 그 말투는 낯설었고 우리도 덩달아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소장님은 자신이 처음 순경으로 왔을 때 그 지역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이 순경으로 처음 이곳에 배정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여중생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시기라 경찰서장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실종된 여중생을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장님은 여중생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하굣길을 따라 논과 밭, 산간을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행과 떨어져 혼자 산속에 남게 되었고 어느새 날은 어둑어둑 저물고 말았습니다. 소장님은 그날의 시골 밤이 순식간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저로서는 체감할 수 없는 어둠이었지만 산속에서 홀로 남은 소장님은 차마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전기와 플래시를 갖고 있어 무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상관이었던 분이 저수지 근처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장님은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저수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저수지는 정말 캄캄했다고 합니다. 달빛이 물결에 어렴풋이 비치며 고요한 물빛이 으스스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소장님은 무전기로 대기 장소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에서 치지직, 오른쪽이라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관의 목소리도 아닌 그 소리에 얼떨결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소장님은 저수지 물가에 두둥실 떠있는 흰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플래시로 비춰보니 흰색 셔츠를 입은 여중생의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소장님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무전을 쳤고 곧 상관에게서 시신을 건져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침을 삼키며 여중생의 시신을 무트로 끌어냈고 아무도 없는 시골 저수지 옆에서 혼자 떨면서 일행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건지기 위해 저수지에 들어갔을 때 플래시가 물에 젖어서였는지 빛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발 꺼지지 말아라 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플래시는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시신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서운 마음을 달래려는 것이었지만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온 신경은 시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입 순경으로서 상관들에게 빨리 와달라고 재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정말 무서운 것이어서 시신이 왜 늦게 왔어요? 조금만 빨리 왔으면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귀까지 막으며 버티던 소장님은 결국 시신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지고자 산길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순간 정신없이 바위와 나무 틈 사이로 굴러떨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어딘가에 붕 떠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소장님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로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 멀리 빛이 보였고 짧은 단발머리에 교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여학생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활짝 웃고 있었고 마치 안도의 기쁨에 찬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빛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줄이 보였고 그들의 몸에는 검은 기름 자국 같은 것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작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어떤 것은 크고도 심각한 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니 자신에게도 그런 검은 자국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소장님은 정신을 잃었고 병원 입원실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이틀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종교에 관심이 없던 소장님은 그때부터 강렬한 신앙심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장님은 그 사건 이후로 신앙을 지키며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말씀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대원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소장님의 강한 신앙심과 믿음에 대해 우리 의경들 사이에선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일부는 소장님의 기이한 체험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소장님은 그 이후 여러 차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소장님이 그 시골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며 겪은 또 다른 저수지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파출소에 와서 실종된 손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저수지 근처로 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즉시 의경들을 데리고 저수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저수지는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그 전에 경험이 떠올라 긴장한 듯 보였지만 단호하게 수색을 지시하셨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한 의경이 저수지 둑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신발을 발견하자마자 소장님은 더욱 긴장하며 아이를 찾기 위해 불빛을 이곳저곳 비추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저기요 하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그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뛰어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장님은 아이의 신발을 손에 든 채로 멍하니 저수지 너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파출소에서는 계속 수색을 이어갔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들었던 그 목소리도 계속 귀에 남아 잊히지 않으셨다며 저수지가 주는 두려움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평소 의경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위로의 말을 자주 건네셨습니다. 우리는 소장님을 존경했기에 비록 그 이야기가 무섭고 기이한 것이었더라도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소장님이 의경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운이나 두려움은 신이 주시는 시련일 수도 있단다.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 소장님이 겪었던 두려움과 그로 인해 얻은 신앙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장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뢰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저와 대원들이 저수지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야간 근무를 서던 중이었습니다. 소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저와 다른 의경 몇 명이 검문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검문소 쪽에서 물에 빠졌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뛰어가 보았지만 저수지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문소 쪽에 있었던 대원들도 들었지만 누구의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밤이 되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고 속삭였고 이곳에 무언가가 있음을 점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수지 주변에서는 야간 근무를 피하려는 대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소장님은 파출소 내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도 소장님은 늦은 시간까지 파출소에 남아 혼자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경건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몇몇 체경들은 소장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분이 겪었던 두려움과 고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항상 웃으며 우리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크나큰 슬픔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경 생활을 마치고 떠나기 전 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무서운 경험도 많았고 또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신이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그저 미소로 대신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상관이 아닌 인생의 한 스승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종종 소장님을 떠올리며 그분이 전해주셨던 말과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겪었던 기이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게.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할머니 곁에서 늘 간병을 하셨는데 간병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하루하루가 힘든 일의 연속이었고 어머니는 점차 지쳐서 노이로제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하셨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보기 드물게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오셨다. 평소에 피곤함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낯선 인형이 들려 있었어. 어머니는 그 인형을 할머니에게 선물이라며 내미셨어. 신이 깃든 인형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인형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 그 인형은 오래된 것처럼 낡아 보였고 마치 누군가의 감정이 깃들어 있는 듯한 기분 나쁜 인상을 풍겼지.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저 조용히 넘어갔어. 그날 밤 할머니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히익하고 마치 무언가에 괴로워하는 듯한 할머니의 목소리였어. 나는 깜짝 놀라서 방으로 가려다가 이미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할머니를 돌보고 계셨기에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매일 깊은 밤이 되면 같은 신음소리를 내셨어. 어머니는 밤마다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셔서 할머니를 간호하셨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의 괴로운 신음은 계속되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어. 어느 날 밤 또다시 할머니의 방에서 히익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그날따라 잠에서 쉽게 깨어났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 끌려 방문 앞까지 가게 되었어.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의 침대 옆에 어머니가 서 계셨고 그 손에는 인형이 들려 있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인형의 목을 꽉 조르고 있었고 인형을 쥐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무표정이었어. 나는 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차마 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서야 했어.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지기 시작했고 병원에 모셔야 할 정도로 힘들어지셨어. 그로부터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결국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셨어. 어머니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불안해하셨고 밤이 되면 가끔씩 할머니 방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이셨어. 어느 날은 집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그 인형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 우린 점점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모시게 되었어. 지금도 어머니는 그 인형 얘기를 종종 하신다고 해. 어머니가 그 인형을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고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 하지만 그 인형과 함께 시작된 모든 일이 이상할 정도로 기이하게만 느껴져. 지금도 그날 밤에 어머니 얼굴과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잊히지 않아.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후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악화된 이유가 무엇일지, 왜 그 인형을 할머니에게 선물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 인형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이 서늘해졌고 괜히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 어머니가 정신병원에서 지내시는 동안 나는 여러 번 병문안을 갔어. 하지만 갈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이상한 말만 되풀이하셨어. 그 인형이 다 알고 있어. 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로 무언가를 응시하며 중얼거리곤 하셨어. 의사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분석하려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병리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 오히려 심리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 인형이 어머니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지.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의 방에 있는 그 인형을 집어들었어. 오래된 인형의 낡은 천과 유리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 인형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오한이 몰려왔고 마치 내 손을 인형이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나는 얼른 손을 떼고 그 인형을 다시 어머니 방 한쪽 구석에 내려놨어.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어. 눈을 감으면 그 인형이 떠오르고
인형의 눈이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지.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 꿈속에서 나는 할머니 방에 있었고 어머니가 손에 그 인형을 들고 서 계셨지. 어머니는 인형을 들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가득했어.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내 쪽을 바라보며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하는 거야. 놀라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 꿈에서 깨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 이제 내 차례야. 마치 누군가가 그 인형을 통해 내게 말을 건네는 듯한 기분이었어. 나는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같은 꿈에 시달렸어. 꿈에서 어머니는 항상 그 인형을 들고 있었고 무언가를 속삭이며 점점 내게 다가오셨지. 그 꿈은 단순한 악몽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생생했고 나는 점점 신경이 예민해져 갔어. 그 인형이 모든 일의 시작인 것만 같았고 집에서 그 인형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쉽게 용기를 내기 어려웠어.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인형이기도 했고 그 인형이 사라지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거든. 그러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인형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어. 인형을 집어들고 한참을 쳐다보았는데 그 인형의 눈이 나를 응시하는 것 같아 무섭더라. 집을 나와 근처 산으로 가서 인형을 묻기로 했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인형을 묻고 묻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폈어. 인형을 묻고 돌아오는 길, 왠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고 이젠 악몽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났어. 어디선가 인형의 목소리 같은 게 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어. 왜 나를 버렸니?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다시 잠들 수 없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지. 며칠이 지난 뒤 그 인형이 꿈속에 다시 나타났어. 꿈속에서 인형은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목소리 없이 말하는 듯한 기분이었어.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기분이 가시지 않았고 나는 이제 인형이 없어도 그 인형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어. 세 번째 이야기, 부적. 저는 미묘한 영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종종 친구들에게서 이상한 일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영감이라고 해봐야 그저 보이는 것뿐이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이야기 들어주는 정도였지만 기분 탓일 수도 있는 일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10월 25일 저녁 친구 제이가 저를 불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제이는 축구부 소속 친구였는데 같은 축구부 소속인 Y씨가 요즘 기묘한 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이미 제이와 Y씨가 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딱히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제이가 뛰는 시합을 응원하러 가면서 Y씨와 몇 번 인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Y씨는 귀여운 인상의 표정이 풍부한 아이로 축구부 마스코트처럼 밝은 성격이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Y씨는 평소 밝던 모습과 달리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여위어 있었습니다. 제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과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에이야. 이건 그냥 기분 탓인 일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제이의 말을 받아넘기고 Y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Y씨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Y씨는 자신의 방에서 갑자기 눈을 떴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Y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죠. 그 아파트는 꽤 오래된 곳이었지만 여자 혼자 살기엔 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1층에 집주인이 상주하고 있고 현관문에도 자동 잠금 장치가 달려있어 방범이 강화된 곳이었으니까요. 시기를 보니 새벽 2시 45분. 애매한 시간에 깬 게 이상하다 싶었지만 Y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너머 복도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Y씨는 그 소리가 뒤꿈치가 딱딱한 구두나 하이힐 같은 신발 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돌아오는 걸까? 하고 생각하며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 돌아왔나 보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향하던 순간 발소리는 정확히 Y씨네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철컥 무언가가 현관문 아래쪽 우편물 구멍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현관문 아래에 우편물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 떨어진 무언가가 신발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문 너머에서 가냘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편입니다. 그리고는 발소리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Y씨는 잠시 안심했지만 곧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2시 49분. 아무리 착오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시간에 배달을 오는 집배원은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Y씨는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 아침이 올 때까지 떨며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주변이 밝아오자 Y씨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엽서 한 장이었습니다. 엽서를 조심스레 집어 행선지를 확인해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고 Y씨는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엽서를 뒤집어 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엽서 가장자리는 1cm 정도 검게 물들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인쇄된 글씨가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9월 27일 19시 31분 사망. Y씨는 누군가 장난으로 보낸 것이라 여기고 엽서를 쓰레기 봉투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9월 27일도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9월 28일 Y씨는 친구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계획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TV 화면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뉴스에서 Y씨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젯밤 오후 7시 30분경 X시에 사는 30세의 모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경찰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조사 중에 있으며 바로 엽서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Y씨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엽서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둔 채 버리지 않았으니 아직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엽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뉴스에서 본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무심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별일 없었던 거지. 제가 묻자 제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 후로도 4번이나 같은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벌써 5명이 죽었어. 하지만 단순히 그런 엽서라면 영적인 문제보다는 정신 나간 살인마가 저지르는 일 아닐까? 이건 경찰에 가는 게 맞지 않아? 제가 말하자 Y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죽은 사람들의 사이는 모두 달랐어. 찾아봤지만 심장마비, 교통사고, 심지어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어. 살해당했다고 생각하기 힘든 데다 사는 곳도 전부 다 달랐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Y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Y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등골에 오싹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자리가 검게 칠해진 엽서였습니다. 10월 26일 2시 사망. 설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Y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신일란에는 Y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엽서만은 사라지지 않아. 다른 엽서들은 전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이 엽서만은 계속 남아있어. Y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엽서가 언제 온 거야? 그저께 밤에. 왜 그걸 바로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제가 소리치자 제이가 당황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에이야, 너무 소리 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에게는 영을 다루는 힘이 없으니까요. 이대로 두면 2시가 되면 Y씨는 어떤 이유로든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잠깐 기다려줘. 저는 제이와 Y씨에게 먼저 Y씨의 집으로 가 있으라고 말한 뒤 급히 집으로 돌아가 부적을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적을 챙기며 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않으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아니 되겠구나. 전에 오구로의 스님이 써준 부적을 찾거라. 그걸 우편물 구멍이랑 문고리 그리고 방 창문마다 죄다 붙여라. 아마 그놈은 초대를 받아야 오는 신의 일종일 게다. 안에서 불러들이지 않으면 함부로 못 들어올 게야. 그럼 밤새도록 밖에 있는 건 어떨까요? 아니 되느니라. 밖은 더 위험하다. 사각으로 막힌 문이 없으니 밤새도록 밖에 있으면 어디까지나 따라붙을 게다.
할아버지의 조언을 들은 저는 곧장 부적을 챙겨 Y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밤 8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Y씨의 집에 들어서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는 Y씨와 제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창문과 현관문에 부적을 붙이며 최대한 방을 둘러싼 상태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셋이서 침묵 속에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리던 중 어느덧 시계는 1시 55분을 가리켰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한 것은 Y씨였습니다. 벌벌 떨며 Y씨는 침대 위로 몸을 숨겼고 저와 제이는 숨죽이며 방 안에서 감도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하는 발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등 뒤로 차가운 오한이 느껴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발소리는 방 앞에서 멈췄고 그제야 저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우편물 구멍에 부적을 붙이는 걸 깜빡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바로잡기엔 너무 늦었고 저도 겁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감정 없는 남자의 목소리. 편지 왔습니다. 그 목소리와 노크 소리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와 제이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고 Y씨는 침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노크와 목소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각 발소리가 복도에서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 셋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Y씨도 얼굴을 내밀고 흐느끼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관문 우편물 구멍이 열려 있었고 그 구멍 너머로 밖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오싹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구멍으로 비쳐 보이는 것은 바로 2개의 눈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있잖아. 순간적으로 격렬하게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마저 비틀려 나갈 듯 격렬히 흔들렸고 방 안의 창문들도 동시에 덜컹거리고 소리를 내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Y씨의 몸 위에 엎드려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제이 역시 그저 옆에 웅크린 채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주변이 밝아진 뒤였습니다. 기이한 소리도 모두 멈춰 있었고요. Y씨는 다행히 정신을 잃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큰 소란에도 불구하고 1층 집주인은 물론 옆방 사람들도 간밤에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Y씨는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Y씨가 그런 기묘한 일을 겪은 원인을 찾아보니 당시 우리 학교에서 이상한 주술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49분 증오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편함에 넣어 엽서 가장자리를 검게칠하면 불행이 닥친다는 주술이었습니다. Y씨는 그 주술을 사용해버렸던 것입니다. 상대는 Y씨가 좋아하던 선배의 여자친구였죠. 언제나 해맑고 밝았던 Y씨가 이런 저주를 걸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도 함께 망가뜨리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원망할 때에는 신중하십시오. 저주를 건다는 건 결국 2개의 무덤을 파는 것이니까요. Y씨가 아파트를 떠난 후 우리는 다행히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Y씨는 점점 밝아졌고 새로운 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저와 제이 그리고 Y씨에게 깊이 남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Y씨는 그 일을 겪은 후로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했고 저는 항상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도 그 엽서 사건의 불길한 여우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 현관 너머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고 그 결과는 저주한 자와 저주받는 자 모두에게 고통을 남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그동안 느껴온 불안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속 그날 밤 이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 그 기운이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게다. 그걸 떨쳐내려면 이젠 그 기억을 놓아줘야 한다. 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저는 조금씩 그날 밤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관 너머에서 느껴졌던 그 음습한 기운이 떠오를 때면 자연스레 몸이 긴장되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Y씨가 간단한 집들이 겸 친구들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새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친구들이 모여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그 불길한 사건을 진정으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날 밤 현관에서 느꼈던 그 시선이 더 이상 저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Y씨가 새로운 집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이제는 그 일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제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이야, Y씨한테서 기묘한 소식이 들려왔어. 갑자기 어떤 이상한 문서를 받았다고 해. 문서를 받았다는 Y씨의 이야기에 저와 제이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만났습니다. Y씨는 그날 밤의 엽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문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신호일지도 몰라. Y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숫자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 적혀 있었고 페이지 곳곳에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와 함께 그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내용이 명확하게 읽히지 않아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저와 Y씨, 제이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이는 Y씨에게 더 이상 혼자 있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녀의 주변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 문서를 발견한 이후로 Y씨는 다시 불길한 기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Y씨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한밤중에 그녀의 방으로 다가오는 듯했고 그럴 때마다 Y씨는 마치 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Y씨와 제이에게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만나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상황을 들으신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Y씨가 겪는 불길한 기운은 분명 전날 저주 사건과 관련된 자녀 에너지일 게다. 저주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잔재가 그녀에게 남아있으니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게다. 할아버지는 일단 Y씨에게 몇 가지 보호 부적을 건네주셨고 가능하다면 그 문서와 관련된 출처를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와 제이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그 문서를 더 깊이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적힌 기호들이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사를 거듭한 끝에 우리는 이 기호들이 일종의 저주주술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사건의 뿌리를 찾아낸 우리는 Y씨의 마음속에서 원한과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제이, 그리고 Y씨는 함께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성을 다해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저주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Y씨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잡기 시작했고 우리 셋은 이제는 이 불길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도에서 들려왔던 발소리와 문 너머에서 느껴졌던 그 소름 끼치는 시선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 미움과 원한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우리를 속박하고 또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누군가를 저주할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저와 Y씨, 그리고 제이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이런 불길한 기운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감정을 느끼신다면 부디 그 감정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저주와 원한의 무게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영혼이 머물러 있는 듯한 미녀의 초상화. 우리 외조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그림을 무척 좋아하신다.
그래서 외갓집에는 온갖 그림이 잔뜩 모여 있어 종종 놀러 갈 때면 나도 한참을 구경하곤 한다. 두 분은 그리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그림만 있고 비싼 건 없다고 웃으시지만 내 눈에는 무엇 하나 할 것 없이 다 훌륭하게만 보인다. 그중 긴 금발을 한 여자의 초상화가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상냥하게 미소 짓는 미녀가 그려진 초상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외할아버지와 이야기하다 그 그림 이야기를 꺼냈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 눈에는 무표정하고 차가운 인상의 미녀가 그려진 초상화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내 말이 신경 쓰이셨는지 외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판 사람에게 연락해 물어봤다고 한다. 하지만 별다른 사연은 없고 그저 평범한 보통 그림이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결국 그때는 그저 내가 다른 사람과는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하지만 엊그제 외조 부모님에게 편지가 왔다. 그림 중 몇 개를 친척과 지인에게 나눠주려 하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가지러 오라는 것이었다. 편지에는 그림 중 몇 개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지난번 그 초상화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 기억과는 달리 차가운 표정의 미녀가 그려져 있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그림인 게 아닌가. 역시 어린 시절 기억의 착각이었나 싶었지만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 나는 그 그림을 받으러 가기로 했다. 외조 부모님에게 연락해 그림을 받으러 외갓집에 도착해 나는 그림을 보러 갔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달리 역시 그 초상화는 상냥하게 미소 짓고 있는 미녀의 초상화였으니까. 종종 인형에는 영혼이 깃든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그림에도 누군가의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걸까? 그림을 앞에 두고 멍하니 서 있던 나는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내 등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분명 사진에서는 차가운 인상을 가진 무표정한 얼굴로 보였던 미녀가 지금은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내 눈앞에서 그녀가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니 어느새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나 혼자 그 그림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외할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셨다. 이 그림이 그렇게 좋으냐? 하고 물으시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초상화를 보고 있던 이유를 설명하자 외할아버지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내가 이 그림을 보는 눈이 조금 특별한 모양이구나. 내가 그림에 담긴 미녀의 미소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가 착각하는 것이라며 웃어넘기곤 했다. 외할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느낀 감상 정도로 여겨 넘기셨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진과 실물에서 다른 인상을 받았다는 내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했다. 그래도 이 그림에는 왠지 모를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이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이 그림에 관한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다. 외할머니께서 처음 그 그림을 집에 걸어두셨을 때 한동안은 가끔 그 그림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났다. 처음에는 외할머니가 그림을 걸어 둔 벽에 무언가 결함이 있는 줄 알고 고치기까지 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이따금 밤이 되면 그림 앞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소리가 나기도 했다. 외할머니는 별일이 아니라고 여기셨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혹시 이 그림에 무언가가 깃든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림에 딱히 문제는 없었고 시간이 지나며 모두 그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림이 우리에게 남긴 소리도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그림을 마주하고 나니 마치 이 초상화 속 여인이 나를 응시하며 속삭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왜 내 눈앞에서만 미소를 짓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인상으로만 보이는 것일까? 외할아버지께서는 내 표정이 걱정스러우셨는지 이내 다른 그림도 같이 보자고 말씀하셨다. 다른 그림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그 초상화가 떠올랐다. 이내 나는 외할아버지께 다시 돌아와 그 초상화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지 여쭈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조금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다. 혹시 그 그림을 집에 두고 싶다면 가져가도 좋단다. 하지만 그 그림이 내게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 어쩐지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구나. 나는 그 초상화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도 내내 그림 속 여인이 내 뒤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 그림을 벽에 걸었을 때 이상하게도 방 안에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쩐지 그림을 걸어둔 방이 낯설게 느껴졌고 그림 속 미녀의 시선이 방 안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자꾸만 그림을 쳐다보게 되었다. 잠이 들려고 누웠지만
마치 그림 속 여인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림을 방구석에 두기로 했다. 하지만 그림을 구석으로 옮기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쫓아오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 후로도 몇 날 며칠 동안 그림의 미소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눈을 감아도 상냥한 미소가 떠오르고 자다 깨면 그림이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림 앞에 섰을 때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이 살짝 달라져 보이는 것을 느꼈다. 평소보다 입꼬리가 약간 더 올라가 있는 듯한 미소가 오히려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림이 혼자 걸려있는 방을 바라보니 평소와는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그림 주위에 퍼져 있는 것 같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 그림을 뒤로 돌려놓았지만 여전히 방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외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그림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어젯밤 겪은 일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하셨다. 잠시 후 외할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그림은 원래 그렇게 애를 먹이는 물건이 아니었단다. 하지만 내가 그 그림을 가져간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구나.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 그림에는 정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 그림을 다시 외할아버지께 돌려드리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그 그림 속 미소가 떠오른다.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그림 속 여인은 지금도 다른 누군가를 응시하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